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생각보다 좀 낮게 발표하면서 외국인들 하루 종일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정용해가 시작되고 이제 겨우 6거래일 지났는데 말이죠. 최근에 하루에 2%, 3%씩 빠진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기 드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차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잠정 실적이 나온 건 나온 거고 앞으로 24년이 중요합니다. 24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4배 정도 올라간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어제 잠정 실적 때문에 약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23년도보다 24년이 오히려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빨간 줄이 24년 시설 투자고요. 51조 원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관련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와 현실치, 그 괴리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CS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미국 시장 장중에 회복세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혼조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왔고요. 페드와치가 집계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유일하게 0.09%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게 됐고요. 특히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연준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보우만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 다만 아직 인하할 때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시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4%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론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60km가량 줄여서 표시한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주행거리 테스트 방식을 바꾸는 걸 염두에 두고 이를 사전에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과장된 주행거리를 조사하겠다라고 하자 이를 의식해서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어제는 좀 대부분 하락 흐름을 좀 보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었죠. CES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를 현실로 좀 끌고 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동반주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소식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처음에 SECX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에 대해서 긴급 뉴스로 좀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SEC 갠슬러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다시피 The SEC has not approved at the listing and trading of spot Bitcoin Exchange Trade Product라는 기사인데요. SEC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부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 하루대 봤을 때는 2% 정도, 24시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다만 코인 관련주를 좀 봤을 때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정규장에서 코인 관련주 중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4.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나왔던 경제 지표도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World Bank forecast 2024 global growth to slow for third consecutive year이라는 기사입니다. 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교역 둔화, 긴축 정책 등을 좀 들었고요. 작년 수치였던 2.6%보다도 0.2%포인트 낮았습니다.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과는 동일한 모습이었고요. 세계은행은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이 여전하다면서 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올해 중국 경제는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에 추정했던 5.2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라는 점입니다. 즉 중국의 성장이 예상보다 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유가는 사우디가 판매가를 낮춘다라는 소식 속에서 4%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2% 정도 장중에 상승 전환했고요. 마무리는 72달러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BC 기사입니다. Japan's Nikkei hit 33-year high as Asian markets rebound. 라는 기사고요. 어제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후인 1990년 3월 이후에 약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훈풍을 일본 증시도 그대로 받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도쿄 일렉트론이 3.28%, 어드반테스트가 6.05%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새롭게 적용하게 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신규 제도 효과로 인해서 약 18조 원 정도 일본 증시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작년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밝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모아갔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예상이 좀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도 일본에게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보면서 증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도 일본 증시처럼 시원하게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대만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aiwan sounds air raid alarms after Chinese satellite flyover이라는 기사고요. 대만 당국이 중국의 위성 발사에 방공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대만 당국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서 국가급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이 우주 탐사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대만 국방부가 미사일 경보로 잘못 발령하게 되면서 대만 전역이 발칵 뒤집히게 된 사건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대만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는 오는 13일 토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을 좀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소속의 군용기 10대와 군함 4척을 포착하기도 했다라고 전달되기도 했고요. 특히 군용기 10대 중에 전투기 2대 같은 경우에는 대만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을 했다가 중국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서 대만도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또 기체 추적을 하기 위해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은 대만 상공에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라고 하면서 계절풍으로 표류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볼 기사인데요.
China says mulling more tariff on Taiwan goods ahead of vote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중국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을 향해서 무역 제재를 확대하겠다라고 예고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의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12월 관세에 있어서 감면 품목을 확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반중 성향이 강한 민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경우에는 총통 자리를 놓고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그리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중이냐 혹은 반중이냐를 두고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국세 전세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유주는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서 짚어봤던 테슬라는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특징주로는 퍼스트솔라 함께 살펴볼 건데요. 퍼스트솔라는 정규장에서 0.47%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아이들의 추천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약 18% 정도 오른 데 이어서 올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건데요. 퍼스트솔라는 태양광 모듈 설계와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10대 태양광 모듈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현재 본사를 좀 두고 있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미국 회사라고 치켜세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퍼스트솔라는 특히 IRA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미국 내 생산을 고집하면서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퍼스트솔라의 차세대 태양광 모듈 제품인 시리즈 7 판매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패널 주문이 몰리면서 2026년까지 모든 공장 100%를 가동해야 할 만큼 현재 일감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퍼스트솔라 같은 업체들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저가 패널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퍼스트솔라는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추천 종목으로 선정된 데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가 최근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하는 등 증권사 가운데 매수 의견을 내놓은 곳이 약 75% 정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또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 대비 0.2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 경쟁시장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관계를 두고서 합병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짚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 것을 두고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인데요. 형식적으로 지분 대신에 오픈 AI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현재 선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EU 경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EU 기업 결합 규정에 근거하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픈 AI 소식도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챗 GPT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픈 AI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 AI는 뉴욕타임스가 의도적으로 챗 GPT 버그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즉 소송할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소송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AI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다른 소송들의 바로미터가 또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7개 증권사 손실액 220억 확정, 당국은 2, 3개월 내에 배상안 결론 낸다. 네, 첫 번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 H지수, 즉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 연계 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됐다라는 소식이죠.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의 홍콩 H지수 ELS가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부진에 홍콩 H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손실액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LS는 3년 안에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 파생 상품입니다. 만기 평가일에 한 개 기초지수라도 수익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손실이 확정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홍콩 H지수를 포함해 유로스톡스 50과 S&P 500, 삼성전자 등 3개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수의 조합을 기초자산으로 3년 전 발행된 물량들입니다. 이 홍콩 H지수 ELS 발행 상위 7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3년 전 발행한 물량이 292억 원에 달해 가장 많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이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순으로 손실이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불안전 판매를 들여다본 후에 올해 3개월 내에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홍콩 H지수 ELS는 증권사를 통해 발행했지만 은행을 통해 판매돼 공지에서 빠진 상품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게 만기가 도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관리에 미흡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 역시 함께 따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 급락, 수송 증가에 날아오르는 항공주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제유가 급락과 여객, 화물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항공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둔했었던 화물 수요까지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이 중단된 영향으로 항공 화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시선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주하나항공 역시 어제 호재에 추가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의 인수를 도전한다는 소식인데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가합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항공은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일제히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어부산은 7% 넘게 급등했고요. 제주항공은 6.96%, 70% 가까운 급등세를 함께 연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6.61%, 진에어가 4%, 대한항공 역시도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3%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네, WTI 가격은 3개월 새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객과 화물 수요 역시 반등세가 뚜렷하고요. 에어부산 등 하루 만에 7%가 넘게 급등하는 등 어제 한끼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0조 흑자, 반도체, AI, 스마트폰까지 올해 영업이익 35조 넘본다. 우선 삼성전자 어제 어닝 쇼크를 보여줬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3개 분기 연속해서 상승 곡선을 유지해 나갔다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반등 신호를 오히려 확인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즉 DS 부문은 올해 HBM 등 고부가 D램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조 원대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돼 출시될 갤럭시 S24. 스마트폰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쌍끌이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업계는 올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은 글로벌 TV 그리고 가전 수요 부진에 이어진 데다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감소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DDR4 등 구형 제품의 재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등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 단위의 적자 역시도 함께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불황을 뚫고 올해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감산 효과에 더해서 반도체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엿봤고요. 생성형 AI발 고성능치 수요 역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AI가 탑재될 갤럭시 S24 역시도 함께 크게 실적을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증권가는 4분기까지 구조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 함께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CS2024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삼성과 LG 바로 옆에 부스를 차린 중국. 칩셋 자체 제작한 AI TV로 반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국 TCL과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CS2024에서 나란히 인공지능 TV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시관 옆에 부스를 차렸고 같은 날 언론 대상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TV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자 이에 따른 반격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에도 멈추지 않는 중국의 AI 공세에 한국 테크 업계가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거세진 중국 기술 공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개막 선언과 함께 TCL, 하이센스는 자체 제작 기술을 활용한 적용으로 맞불을 놓았고요. 미국 제재를 피해서 우회망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CS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로봇, 조종성 없앤 무인주행 트랙터의 기립박수.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두산 역시 이번에 CES에서 큰 기립박수를 얻어냈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CS2024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4년 만에 참가한 두산그룹은 미디어데이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주요 계열사들의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AI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 등 계열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의 자랑, 두산바켓은 업계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 전기 굴절식 트랙터를 공개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AI 탑재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터빈, 소형 모듈 원전, 풍력 발전 등 에너지 솔루션 계획 역시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함께 두산그룹의 첫 미디어데이를 맞아 러닝머신 재활용 분류 로봇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 역시 공개가 됐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고부가 가치 선박 집중, 체질 개선의 속도 조절 분석도 이번에는 선박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우선 삼성중공업은 이르면 상반기 2건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두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만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초대형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연이어서 상선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고요. 액화 석유가스, 암모니아 운반선 4척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의 경우는 경쟁사의 활약 대비해 수주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수주 부진 원인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 인수 이후에 돈벌이가 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 집중하고 있는데 다만 인수 이후 통합 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역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한화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상풍력과 함정 사업에 집중하면서 가장 규모가 큰 상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은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화오션은 수익 국대화를 통해서 영향이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인수 이후에 통합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우려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 힘을 실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한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혜주까지 함께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개막, K바이오 큰 거래 터지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해당 헤드라인 가져오실 줄 알고 제가 오늘의 일면에서 좀 뺐습니다. 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총 6곳이 참여를 알렸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방금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가 시장에 너무나 강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잊고 가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과거의 뉴스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과거의 뉴스들을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하면서 쭉쭉쭉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징주라고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우리가 아마케라든지 주기적으로 이제 열리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CES 2024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겠죠. 자, 그런 이 주기적인 행사 뒤에는 늘 했다?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이제 이 개막식 이후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고점 대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 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만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점에 있는 종목 어떤 거를 산다 하더라도 2배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섹터와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할 것인가 본다라고 하면은 늘 말했지만 그 행사의 화두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보통 어떤 걸 본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ADC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로 보다는 늘 얘기했던 게 이제는 ADC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ADC 항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관련 수혜주들이 오른 게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후발주자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이제 다음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합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ADC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뭐 하겠다? M&A 지분 투자 속도를 내는 만큼 전 세계가 이제 ADC 쪽으로 좀 집중하는 만큼 우리가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비만 치료제, ADC 이 두 가지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비만 치료제보다는 ADC 이 섹터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는 게 아무래도 저가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식을 한 건데 뭐라 했어요? 무릎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발 밑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매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번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ADC로도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레고캠바이오가 얀센과 큰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ADC,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는 그런 단어일 텐데요. 이번에 그런 투자 키워드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방금 한 자료를 또 빼먹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ADC라는 부분이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냐고 하면은 이 뉴스에도 나와요. 이 다음 뉴스를 좀 볼게요. ADC에 대한 이 부분은 바로 항암 신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면 ADC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부각이 될 수 있냐고 하면요. 이 항암 신약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열풍이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제 ADC 쪽으로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항암 신약이다. 그럼 우리가 이 항암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여겨보면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역시나 이제 우리가 ADC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암이라는 건 너무나 모멘텀이 좋고 다 잘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모멘텀, 가장 큰 비중을 가져가는 건 항암입니다. 아무래도 암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암이라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그 관련 수혜주들은 굉장히 크게 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 항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ADC 말고 저는 사실상 좀 다른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봤으면 좋겠냐고 하면은 바로 mRNA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mRNA라는 게 보면은 암 치료 돌파구 될까라고 하면서 최근에 mRNA를 이용한 우리가 사실 이게 언제부터 떴느냐? 코로나 때부터 떴습니다. 그러면서 보다시피 모더나라든지 바이온테크라든지 뭐 이런 이 관련 수혜주들이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RNA를 통한 이런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백신, 지속적으로 이거를 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막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mRNA라는 기술 자체가 작년에 뭐 했어요? 노벨상을 탈 만큼 지금 이 의학적으로서도 완전히 혁신이다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mRNA를 이용한 최근에 암 치료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아마 ADC를 통한 항암 신약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mRNA 기술을 통한 항암 모멘텀까지 아마 시장에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안 오른 종목들이 찼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 하더라도 양극재가 나와서 양극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음극재가 나오기도 시작하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암 치료, ADC 항암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mRNA를 통한 암 치료까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mRNA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하느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ADC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M&A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제약바이오 하면서 이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RNA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뭐 앞에 ADC 항암이라면서요 하다가 또 mRNA라는 부분, 이건 분명히 엮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DC와 mRNA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이죠. 우리는 사실 투자할 때 늘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삼성이 어디에다 지분 투자를 하는지, 삼성이 어떤 사업에 더 비중을 실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 섹터, 반도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이 관련 수혜주들의 대장주를 결정짓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에 뭐 한다? 바이오 연구소도 보면요. 이 제약바이오를 일단은 2차,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어디다 하겠다고 합니까? ADC와 mRNA 연구로서 글로벌 역량 강화하겠다. 즉, 이 두 가지가 아까 얘기했죠. ADC라는 부분이 차세대의 항암 신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mRNA 부분도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더나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 mRNA를 통한 항암으로서 뭐 한다? 이 진출을 한다, 시도를 한다, 신약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항암 신약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투약을 하겠다는 거고,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ADC와 mRNA를 통한 항암에다가 뛰어들겠다라고 사실상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또 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와요? 이게 어제자 뉴스인데 삼성이 미국의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과 MOU를 체결하면서 뭐 한다? 바이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파이어니어링이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mRNA를 제가 오늘 지속적으로 강조했잖아요. 이 mRNA를 활용한 백신 개발한 모더나를 창업한 바이오 전문 벤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과거부터 이제 mRNA에 대한 부분, 이미 모더나를 창업했기 때문에 오히려 mRNA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했습니까? ADC와 mRNA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이 더 잘하는 기업 뭐예요?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과의 MOU를 체결한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가 또 뭐 합니까?
과거부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압도적 1위를 노리겠대요. 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원료 생산에 성공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노리겠다라고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이 뉴스만 찾아봐도 ADC라는 모멘텀도 분명히 중요하고 존재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차세대 항암 신약이라는 모멘텀을 봤을 때 ADC와 함께 그래서 시장에서 이슈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뭐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RNA 투자, 이런 압도적인 1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mRNA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 ADC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다, 같은 반사이익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mRNA에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키워드는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이고요. 핵심 키워드 mRNA를 이용한 암 치료를 추진하는 부분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원료를 생산적으로 좀 성공시켰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주도 어떻게 좀 들어봐야죠. 어떤 종목 조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당연하게 삼성과 이제 모멘텀 반사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삼성의 mRNA 원료 생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 바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게 뭐 기업 이름 봤을 때 사실 뭐 제약바이오처럼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제약바이오 섹터군으로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고요. 일단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이 mRNA 관련돼 있는 백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슈를 받았던 게 mRNA 관련돼 있는 백신, 이 원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을 뭐한다?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mRNA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슈를 받고 있어요. 또 특히나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을 볼 만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는 비만 치료제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만큼 관련 모멘텀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가지 모멘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봉상 차트를 볼게요. 그냥 삼각수렴이 나오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이런 차트들은 뭐한다? 강한 상방 시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 시세에 대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수혜주는 mRNA 원료 수혜주 시너지 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인성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렇게 두 종목씩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진우예요.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제 제가 OCI 홀딩스 말씀을 드릴 때 다른 태양광주들하고 좀 다르다 그랬는데 어제 한화솔루션의 특급 호재가 떴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마이크로소프트의 8년간 모듈을 장기 공급 계약 그걸 맺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죠. 어제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화솔루션은 그 뉴스를 좀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 모멘텀이 살아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보면은 작년 하반기 내내 꾸준히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다시 연초에 장 내려오면서 같이 밀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뉴스 호재에 주가가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입니다. AMPC 미국에서 이제 첨단 산업 여기 제조하면서 여기에 주는 보조금을 저희가 AMPC라고 쉽게 읽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렇게 받습니다. 전기차 하는 배터리들도 이거 제조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데도 많이 받는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생산을 하고 여기서 뭔가 공급을 하면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3분기, 4분기 지금 뭐 이제 계속 AMPC 얘기가 나오는데 4분기에 이 회사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한 900억 정도 AMPC가 들어올 거다. 어떤 회사는 이 AMPC 가지고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죠. 미국에서 제일 큰 데인데 이거 가지고 이거를 4%의 할인율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남들한테 팔았어요. 그거를 보조금을 원하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분리 매각해서 팔 정도로 AMPC가 지금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 돼버렸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주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이거를 이제 900억씩이나 수치를 4분기에 이제 하는 건데 24년 온기로 봤을 때는 미국 공장이 지금 달튼도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신규 공장이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MPC가 작년 이번 분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AMPC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화솔루션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 4분기 아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재생 쪽에서 호실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회사는 신재생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태양광만 하는 데가 아니고 사실은 케미칼 부분도 기존에 가지고 있죠. 근데 케미칼 부분은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음성 공장을 셧다운하면서 거기서 뭐 일단 사람들 내보내야 되니까 돈을 좀 일회성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쪽에서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 특히 AMPC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상반기에 카터스빌이라는 데서 태양광 단지 영어로 돼 있는 걸 제가 한글로 바꿨습니다만 컴플렉스라고 이제 영어는 쓰는데요. 태양광 뭐 모듈도 있고 셀도 있고 웨이퍼도 있고 인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카터스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장에 연간 뭐 1.5기가와트씩 이쪽에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상반기부터 이 각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PC의 수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장기 계약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년간 12기가와트 모듈 공급을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주거용 특히 그 시장은 최근에 수요가 약간씩 우하향하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한화솔루션한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고요. 이렇게 달튼 공장에서 이 회사도 또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다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전기료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거용 태양광 수요 쪽도 전기료 오르면 페리티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디 페리티가 올라가면 태양광도 가격이나 이런 게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6월부터 이제 동남아를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모듈들에 대해서 엔티덤핑 그러니까 반덤핑 과세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 수입한 거는 재고 소진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24년 하반기부터는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던 게 이제 그만 내려가고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전기료 오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내려왔죠. 근데 보니까 외국인 기관 어제 쌍끌이 매수가 출현했습니다. 물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고요. 자, 공매도 잔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0.3%예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최근에 좀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죠. 이 회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공매도 지금 제한한 게 벌써 한 2달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시장 전체적으로선 1조 원 정도의 공매 잔고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사실은 산 거죠. 보이지 않게 사 들어왔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쭉 이렇게 내려서 150만 주였던 게 10월 말이었는데 현재는 50만 주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유의하시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하단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좀 더 주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AMPC도 있고 미국 정기료 인상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회 수출되는 거 그거 좀 막을 거다. 그래서 마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이 하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OCI 대단히 낮다고 그랬어요. 어제 OCI는 어디서 말씀드렸죠? 센티멘털이 아니고 펀더멘털, 되게 가치가 싸다, 밸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화솔루션은 12.7배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서 센티멘털 주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21%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좋았던 한화솔루션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진에어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올랐다가 한 번은 팍 내렸다가 어제 잠깐 또 좀 올랐죠. 근데 최근에 뉴스가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사우디 아람코에서 아시아용으로 수출하는 가격 배럴당 2불씩 인하하기로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한 4% 그냥 왕창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항공주들이 어제 상당히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유가가 조금 밀렸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 조금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걸 좀 정책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골라왔는데요. 오펙이 그동안에는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 감산 정책을 계속하면서 유가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산 정책에서 갑자기 지금 가격 인하를 바꿔버린 겁니다. 선회를 한 거예요.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경쟁에 돌입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우디는 사막에서 그냥 파이프 박아가지고 유정에서 그냥 캐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손익분기점이 낮습니다. 근데 미국 셰일 산업 거기는 발파를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파이프 넣어서 걷다 용제를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올려가지고 이 기름을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하고는 다릅니다.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펙의 감산 정책에서 좀 선회를 하면서 가격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미국 셰일 산업이 마켓시어 늘어나는 걸 좀 저지해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 묻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주 아주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티웨이 항공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진에어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제일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펀더멘털 주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에어가 에어부산, 에어서울 앞으로 합병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밑에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없고요. 포워드 PR도 7.7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아직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 주가 대비 27%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한화 솔루션 펀더멘털로 진에어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을 일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 수혜주로 mRNA 관련 시너지 이노베이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한화솔루션, 펀더멘탈은 진에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방송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